지금 중국 경제가 아주 심각해요. 국내 경기가 거의 뭐 추락했다고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지금 그 형편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도 거기에 따라서 틀림없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경제가 추락하기 전에도 우리 수출은 줄고 있었어요.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환율이 급등을 했어요. 환율이 급등하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이 안 팔리게 된 그 계기를 만들어준 게 환율의 급등이었어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누가 그걸 명품 대접을 해줘요. 지금 대중국 수출이 크게 줄어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환율의 급등이었어요. 미국 경제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네, 이 물가 상승률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이거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 중앙은행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나요? 미국 연준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아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이거 틀렸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3월 달에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퍼스트 리퍼블릭, 크레딧 스위스 이 은행들이 연달아 파산했잖아요. 그때 미국 연준이 본원 통화를 4,240억 달러를 추가로 공급해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통화를 늘렸어요. 이게 물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면에는 국제수지 적자가 있어요. 경상수지가 적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달러가 해외로 유출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2022년도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3.7%예요. 그만큼 달러가 해외로 유출된 거예요. 그러면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당연히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 시장을 이탈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유동성은 수축이 되고 이게 신용 파괴원리를 작동을 시켜요.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을 하면 국내 경제는 급속하게 하강을 해요. 실제로 지난해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의 2022년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6%예요. 2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6%였어요. 이거는 리세션이에요, 영어로. 경기 후퇴. 이것도 악순환을 해요. 이 악순환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경기 침체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가 3월부터 갑자기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요.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도 올리기도 하고 0.5%를 올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들이 미국으로 빨리 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달러가 강세로 딱 전환하는 거예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갔어요. 미국 내 유동성 풍부해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지난해 하반기는 경기가 급상승을 해요. 마이너스 성장을 연속 2분기 하다가 3분기에는 3.0% 성장하고 4분기에는 2.6% 성장을 해요. 그래서 연간 성장률이 2.1%를 기록을 해요. 그렇게 해서 금융위기를 벗어났어요.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지금도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 지금 실제로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미국 금융업계나 지금 그 미국 정계나 계속해서 기준금리 낮추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못 낮춰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낮추면 달러는 바로 약세로 돌아서요. 그러면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자본들은 다 미국을 떠나요.
환초선 입으니까. 그럼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경기는 추락을 해요. 이걸 모를 미국 연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설령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져도 고금리 유지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다 해서 미국이 지금 경제가 계속 호조를 볼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금리에 또 후유증, 부작용이 제법 크게 누적됐고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국채 그리고 MBS 등 채권의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요. 또 이것들과 관련된 파생금융 상품은 그 가격이 몇 배나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요. 거기에 투자했던 금융기관들 지금 손실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미국 금융기관들 손실이 누적이 되면 어느 금융기관인가는 파산할 것이고, 그러면 이게 다른 금융기관에 전염이 돼요. 그러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요. 다만 고금리를 유지하면 금융위기는 시차를 두고 조금 뒤늦게 일어나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낮추면 그 즉각적으로 금융위기가 진행을 해요. 그런 차이는 있어요. 금융위기는 대체적으로 무엇인가 트리거의 역할을 할 게 터진 다음에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2008년도 금융위기도 사실은 베어스턴스 소속 헤지펀드 2개가 고객 돈 16억 달러를 모두 잃고 파산한 게 트리거 역할을 해요. 이번에는 무엇이 트리거의 역할을 할지 제가 계속해서 세계 각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 그 가능성이 가장 큰 데가 지금 중국이에요. 사실 중국은 2019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이미 붕괴됐어요. 당시에 빈집이 6,500만 채에 달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경제는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예요. 이야기 쉽게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홍수가 터졌어요. 근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라는 댐을 건축해서 그걸 막아내고 있었어요. 근데 홍수가 계속 밀려와요. 최근에 그 중국 그 부동산 업계 1위인 비구이안도 지금 그 파산 위기에 처하고, 또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업계에 재원을 조달해 주던 부동산 신탁회사, 여기도 유동성 위기에 빠진 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중농신탁회사는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상환하지 못해서 그 앞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보도되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중국은 아주 위험해요. 그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라는 그 댐 위로 지금 물이 넘치고 있어요. 댐은 그 댐 위로 물이 넘치면 그건 반드시 붕괴해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통제경제 체제가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에서 대책이 없이 금리가 진행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그걸 유심히 바라보고 있고, 또 지금 유럽 경제도 좀 심각해요. 특히 중국과 경제 관계가 아주 밀접한 독일 경제가 경기가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어요. 그 여파로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도 높아졌고, 또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도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트리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은행인가를 파산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독일에서 금리가 터질 수도 있어요. 설령 이런 트리거의 역할을 할 것들이 터지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올 연말쯤에는 주식시장부터 붕괴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과거의 임상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게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올 연말쯤에는 심리적인 저지선이라는 다우지수 3만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그 뒤로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거 아니냐, 붕괴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질 것이고 그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덮쳐올 것 같아서 제가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들은 어떤 대비를 해야 좋을까요? 사실 국가 경제가 파국이나 위기의 늪에 빠져들면 개인이나 기업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제가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밖에 못 해드리겠어요. 지금처럼 앞날이 불투명할 때는 최대한 수비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투자 등 경제 활동을 하시라고 이렇게 당부드릴 수밖에 없어요. 되도록이면 유동성도 좀 확보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국가적으로는 지금 하루빨리 환율을 떨어뜨려야 돼요. 기준금리도 올려야 돼.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이탈했던 우리 국내 저축들, 금융자본들 다시 끌어와야 돼요. 환차익 생기잖아요. 그럼 지들이 스스로 와요. 그럼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세계적인 금리가 오더라도 그게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키더라도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그 작동을 차단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제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중병에 걸렸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쳐주기만 하면 지금 닥쳐오고 있는 금융위기도 큰 타격 없이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환율을 점진적으로 인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금리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그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경제가 이번 금리만 큰 타격 없이 극복하면, 그리고 정부가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만 용납해주면 우리 경제는 곧바로 6%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되면 5년 안에 우리 국민소득 6만 달러 가요. 10년 안에 10만 달러 간다고요. 우리 경제에는 국민소득 6만 달러, 10만 달러를 견뎌낼 산업들이 지금 사방에서 무럭무럭 크고 있어요. 이번 금융위기만 잘 타게 해주면, 그리고 환율의 점진적인 인하만 용납해주면 우리도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 후에는 10만 달러 간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끝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과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경제 병약으로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를 진단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열심히 청취하셔서 그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